크리스마스는 캐럴과 사탕으로 가득한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2001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소니 경영진들은 독성 카드뮴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100만 대 이상의 플레이스테이션 오락기를 압수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계의 케이블에서는 환경규제 기준량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소니는 이를 수정했지만 그 대가는 1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6,000개의 공장을 전부 조사해 오염된 케이블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냈고,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계 본체도 아닌 부속품에 약간의 카드뮴이 들어갔던 해당 사건에서 소니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환경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한 위험 회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너럴 일렉트릭, 월마트, 골드만삭스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 역시 비슷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월마트의 최고 경영자 리 스콧이 언급했듯 환경에 관한 관심은 기업을 더욱 경쟁력 있고 혁신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은 결코 일방적인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상대적 우위를 가져다주고 경쟁자들을 구속하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은 현재 두 방면에서 친환경적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 그 자체에서, 다른 하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 세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정유회사가 석유를, 생선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물고기를 필요로 하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10개의 주요 환경 문제 가운데 적어도 한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른바 10대 주요 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원의 전환, 수질 문제, 생물 다양성, 화학 혹은 독성 물질,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산림자원 황폐화. 각 기업은 자신의 분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이러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관련 데이터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상당수의 영향력 있는 이들이 환경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조직 전체가 녹색 흐름에 동참하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아래의 5부류 가운데 들어갑니다. 첫째, 규칙을 만들고 감시하는 정부와 비정부기구. 둘째, 아이디어를 만들며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과 학계 그리고 싱크탱크. 셋째, 각종 협회와 연관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상의 협력자와 경쟁자들. 넷째, 일반 고객, 환경운동가, 지역사회 등 소비자와 공동체. 다섯째, 보험업자, 은행,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 및 위험평가자. 친환경 경영에 대한 압력 역시 이해관계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날로 강해지는 친환경 경영에 대한 압박은 동시에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제너럴 일렉트릭, 월마트, 쉘, 토요타, 듀폰, 3M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녹색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쓰레기 배출이나 규제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새로운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 단기적인 이익으로 바로 이어지며, 일부는 더욱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이를 거부한다면, 경쟁사들이 먼저 친환경 경영을 도입할 것입니다.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많은 부분이 평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친환경 경영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는 수단이자 핵심적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녹색 경영의 첫째 방법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데, 일례로 스테이플스는 1,500개에 달하는 매장의 조명 및 냉난방 시스템을 개편해 600만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처리나 에너지에 들어가는 각종 환경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치사슬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케아의 경우 하나의 트럭으로 운송하는 포장물의 수를 늘리는 단순한 작업만으로 15%의 연료비를 아끼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녹색 경영의 주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업 절차는 물론 공급사나 소비자 등 관계자들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오히려 규제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환경 문제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해 신상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평범한 고객들을 버리거나 외면해서는 곤란합니다. 한편 녹색 경영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브랜드 충실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품에 붙이는 친환경 인증이 있습니다. 나아가 하이브리드를 표방한 토요타의 프리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혁신적 제품을 만든다면 환경과 경쟁력 모두를 잡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기업 자체에 친환경적 분위기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정유 대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륨은 비욘드 페트롤리움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이코메지네이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친환경 경영을 녹색 렌즈를 끼고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치사슬에서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설령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변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직 상층부부터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대중들에게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들은 막연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쉐리 부케에서 석유 굴착 시설을 가라앉혔을 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물론 해당 작업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린피스의 선전이 더욱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환경단체의 잘못된 사실이 여론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혁신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도구로는 이른바 오디오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과 같은 핵심적 환경 문제를 정리한 다음 사업의 여러 단계에서 각각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즉, 환경 문제가 어떻게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가치사슬의 의와 아래를 살펴봅니다. 나아가 법적 책임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상품일 수도 있고 효율성의 향상일 수도 있으며 세계야생동물 보호기금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 현재 상황, 해결해야 할 과제, 새로운 기회 등을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어 개별 제품에 대해 전체 과정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원재료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검토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이 포함됩니다. 원재료의 산지는 어디이며 자원 추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수명을 다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당 제품이 쓰레기장에 매립되었을 경우 독성 물질을 내뿜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수치와 데이터를 뽑아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 기관이나 비정부단체 혹은 이해 집단과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혁신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협력 상대를 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친환경 방식은 자원 절약,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디자인과 상상력을 더할 차례입니다. 환경을 위한 디자인을 시도하고 산업적 공생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거나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상품과 교환하는 거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이 친환경 건물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아가 친환경적 대안을 공유하는 등 협력업체들과도 함께 녹색 경영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략적 계획을 세울 때도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 적극적으로 친환경 문화를 도입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친환경적 전환을 솔선수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연을 나누는 식입니다.
친환경적 경영의 시도가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례로 포드는 기업의 환경보호 리더십을 위한 국제보호협회 건물을 짓는 데 2,500만 달러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정부기구는 열대지방의 생물 다양성 문제를 주로 다루었기에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인 포드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었습니다. 물론 생물 다양성은 중요한 문제이고 환경보호에 투자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한 토요타와 같이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친환경적 경영을 실천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드는 나무는 보았으나 숲은 보지 못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적잖은 기업들이 각종 오류와 시행착오를 범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잘못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시장이나 소비자를 잘못 이해해 팔리지 않을 상품을 내놓거나 고객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거창한 목표에 집착하며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면 계획 자체가 좌초되거나 무기력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소통의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구성원들에게 혁신의 방향을 알리지 않는다거나 중간 관리자에게 과도한 압력을 준다면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동, 가격을 올릴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과도한 완벽주의, 협소한 시야 등이 친환경 경영이라는 좋은 목표를 망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 역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아래는 녹색 경영이 빠지기 쉬운 잘못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 유니레버는 대구가 아닌 호키로 생선튀김을 만들어 대구 어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를 사랑하는 영국인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일부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을 당연히 더욱 비싸게 팔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맥도날드는 스웨덴 고객들에게 쓰레기를 스스로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객들은 이러한 부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간 관리자 괴롭히기. 친환경 명목으로 중간 관리자들에게 무리한 지시를 내려서는 곤란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사고. 큰 그림을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기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남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그러한 처리 과정 자체가 불필요한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고립된 실천. 녹색 경영은 회사 전체에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부서만 고립적으로 친환경을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곧 묻힐 것입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경우, 일단 말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거창함.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예측은 조심스러운 편이 좋습니다. 과도한 완벽주의. 만약 선발주자를 쉽게 따라가기 어렵다면 일단 2인자의 자리를 받아들이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함.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중간에 멈추기보다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직 내에서 비전을 나누고 구체적 방안을 정해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를 무시하는 행위. 실천 방식은 가치사슬의 참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의 실패. 밖으로 홍보하기 먼저 조직 구성원들에게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외부에서 친환경 경영 방침을 듣게 된다면 그만큼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친환경 경영의 필요성과 위험 요소를 알았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6개월 정도의 단기 목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중기 목표, 18개월 이상의 장기 목표로 나누어 적절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 목표 단계에서는 ODO와 LCA 분석법을 이용해 핵심적인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관계에 얼마나 집중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는 정부, 시민단체, 언론, 경쟁사, 고객, 지역사회, 주주 등 다양한데 당연하겠지만 강하고 영향력 있는 상대일수록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시험 프로젝트와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경영진이 친환경 혁신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 중간 목표 단계에서는 혁신 과정을 따라가며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계기판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 사항을 꾸준히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환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나 추가 점수를 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내부 소통을 바탕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상대로 친환경 경영의 성과를 홍보해 줍니다. 계획에 따르는 장래 시나리오와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것도 이 단계의 주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목표 단계는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도 더욱 깊이 소통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와도 친환경 시스템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지지해줄 상대를 찾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적절한 혁신과 소통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 경영은 기업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